나도 갇힌 거구나. 옥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옥부는 병원 상담실에 찾아가 퇴원 신청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족 동의 없이는 퇴원이 어려워요. 상담원의 말에 옥부는 화가 났습니다. 가족 동의? 내 몸인데 내가 결정 못해요?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4세의 김옥부는 새벽 5시부터 동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자리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이 작은 가게는 삶의 터전이자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요즘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얼마였지? 옥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1,000원을 받고 2,000원짜리 거스름 돈을 건네려다가 손님이 말려서야 정신을 차렸죠. 괜찮으세요, 아줌마? 손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옥부는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하네. 그래도 정신은 멀쩡해. 지난주에는 집 주소를 잠깐 잊어버려서 택시기사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고, 그제는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 잠들 뻔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옥분 스스로도 자신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장남 기철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집에서 쉬고 있던 옥부는 아들이 웬일로 왔나 싶어 반가웠습니다. 기철아, 밥은 먹고 왔어? 하지만 기철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하시죠? 기철은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계산 틀리고 같은 말 반복하고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하다니까. 엄마, 인정하세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도 요즘 좋은 데 많아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서.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내 집도 있고 내 가게도 있는데. 기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도 너무 오래됐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정리하고. 그 순간 옥부는 무언가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기철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기철아, 너 혹시... 옥분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기철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음에 기훈이하고 같이 와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기철이 나간 후 옥부는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키워낸 자식이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며칠 후 기철과 둘째 기훈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기훈은 요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은 왠지 형제가 함께 온 게 이상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병원 예약 잡아놨어요. 내일 같이 가요. 기철이 말했습니다. 병원은 무슨... 나 아픈 데 없어. 엄마, 검사만 받아보세요. 우리도 안심하게. 기훈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도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기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엄마를 모셔야 하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야 하니까. 옥부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식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닐까요? 알았어. 병원은 가볼게.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자 두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을 본 옥부는 가슴 한구석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죠. 하지만 아직 옥부는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기철과 기훈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엄마, 병원 갈 시간이에요. 평소보다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두 아들을 보며 옥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몇 가지 질문에 옥부는 대부분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간단한 계산까지 모두 맞췄죠.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건망증 정도. 의사가 말하려는 순간 기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정말 심해요. 가스불도 켜놓고 나가시고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기철은 없는 일까지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일 없어. 옥분이 화를 내자 기훈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당신은 모르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이웃들도 다 얘기해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죠. 며칠 입원하시면서. 입원은 안 돼. 옥분이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기철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걱정되니까 그래요. 며칠만. 결국 옥부는 마지못해 입원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옥부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 더미 속에 다른 문서들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며칠 후 밤늦은 시간, 기철과 기훈이 조용히 옥분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사이 집은 텅 비어 있었죠. 형,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기훈이 불안해하자 기철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엄마는 이제 혼자 살 수 없어. 우리가 대신 처리해 주는 거지. 두 사람은 서류 가방을 열어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집은 여전히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죠. 기철이 휴대폰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매물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예, 소유주 동의는 받았습니다. 법정 대리인 서류도 있고요. 통화를 마친 기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훈아, 이 집값이 얼마인 줄 알아? 최소 3억은 나올 거야. 그런데 형, 엄마가 알면 어떡해요? 알면 어쩔 건데? 치매 진단받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게다가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잖아. 기훈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정신이 멀쩡하신 것 같은데. 멀쩡하면 뭐해? 서류상으로는 치매 환자야. 의사도 진단서 써줬고. 기철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실 기철은 미리 다른 병원의 의사와 짜고 쳤습니다. 돈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받은 거죠. 어머니가 받은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제출된 진단서는 중등도 치매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매매 계약 들어올 거야. 계약금만 받아도 몇 천만 원이야. 기철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기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여보, 빚독촉이 또 왔어요. 이번 주 안에 돈 마련 안 하면 정말 큰일 나요. 기훈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 너 지금까지 엄마한테 얼마나 손 벌렸는데? 이제 우리가 해결할 때가 됐어. 기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계약 진행하시죠.
기철과 기우는 서둘러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가져와 서류에 찍었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옥분이 점점 이상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병원에서 옥분은 매일 정체불명의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약이 뭔가요? 물어봐도 간호사들은 치료제예요라고만 답했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말이 느려졌죠. 면회객은 언제 오나요? 옥분이 물어봐도 가족분들이 바쁘시대요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아들들은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옥분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간병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가족들 이상해. 한 번도 안 와. 돈만 입금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옥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여기에 버려둔 거였을까요? 그날 밤 옥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옥분은 우연히 다른 환자의 가족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죠. 내 자식들은 왜 안 올까? 바로 그때 기철과 기우는 계약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의 계약금이 통장에 입금되자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제 끝났어. 기철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병원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면서 옥분은 점점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가 가져다 주는 약을 먹고 나면 온몸이 나른해지고 생각이 흐릿해졌죠. 간호사님, 이 약이 정말 필요한 건가요? 먹고 나면 자꾸 졸려요. 옥분이 물어보자 간호사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어르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드셔야 좋아지세요. 하지만 옥분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멀쩡한데 왜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아들들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옆 침대의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여기에 버린 거구나. 내 집은? 내 재산은? 그 할머니의 절규하는 목소리에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내 집을 팔았어요. 나 몰래.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옥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자신도 그런 상황인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옥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은 간호사가 가져온 약을 몰래 화분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기를 기다렸죠. 오후가 되자 정말로 머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 옥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때 간병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가족분 전화 왔어요. 곧 이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 누가? 옥분이 깜짝 놀라자 간병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드님들이요. 집 정리하느라 바쁘시다고. 옥분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는 사이에 아들들이 집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나가야 해. 옥분이 벌떡 일어나려 하자 간병인이 말렸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의사 허가 없이는 못 나가세요. 의사 허가? 내가 왜 허가를 받아야 해? 나는 환자가 아니야. 옥분이 소리치자 다른 환자들이 쳐다봤습니다. 간병인은 당황하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옥분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옥분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멀쩡합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가족분들이 걱정해서 모신 거예요. 의사가 달래려 했지만
옥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한다고요? 그럼 왜 한 번도 안 와요? 한 달 동안 한 번도. 의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의 면회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옥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채 여기서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나도 갇힌 거구나. 옥부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옥부는 병원 상담실에 찾아가 퇴원 신청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족 동의 없이는 퇴원이 어려워요. 상담원의 말에 옥부는 화가 났습니다. 가족 동의? 내 몸인데 내가 결정 못해요?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때 옥부는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치매 진단. 자신은 분명히 검사에서 정상이었는데 언제 치매 진단을 받은 걸까요? 그 진단서를 보여주세요. 옥분이 요구하자 상담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진단서를 본 옥부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검사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중등도 치매라는 진단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런 진단받은 적 없어요. 상담원은 당황했지만 이미 공식 서류로 처리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 미국에서 막내딸 선영이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딘가에 갇혀서 도움을 요청하는 꿈이었죠. 평소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그날 꿈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이? 선영은 불안한 마음에 한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봤습니다. 한편 옥부는 병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을 속이고 어딘가에 가둬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집과 재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옥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탈출할 방법도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철과 기우는 집 매매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잔금까지 받으면 어머니의 평생 재산이 모두 자신들 손에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이제 정말 끝이야. 기철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옥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 선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파트에서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하얀 방에 갇혀서 선영아, 나 좀 살려줘라고 외치는 꿈이었죠. 너무나 생생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해. 왜 자꾸 엄마 꿈을 꾸지? 선영은 20년 전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온 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어머니 꿈만 꾸고 있었죠. 그날 오후 선영은 결국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혹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엄마 본 적 있어? 선영아, 너 언제 엄마 안부 물어봤다고. 그런데 이상하네. 요즘 시장에서 옥분 이모 못 본 지 한 달 넘었어. 가게도 문 닫혀 있고.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4세 어머니가 평생 하던 가게를 닫는다는 건 뭔가 큰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죠. 그럼 집에는 계세요? 글쎄, 한번 확인해 볼게. 잠깐만. 순이가 전화를 끊고 얼마 후 다시 걸어왔습니다. 선영아, 이상해. 집에 공사판이 벌어져 있어. 뭔가 리모델링 하는 것 같은데.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인터넷으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행기로 떠나기로 했죠. 비행기 안에서 선영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오빠들과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연락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선영은 곧바로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대문은 철거되어 있었고 집 앞에는 건설 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재건축 예정지 마이너스 철거 중. 이게 뭐야? 선영은 당황해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선영이구나. 언제 왔어? 너희 집 팔렸어. 한 달 전에 새 주인이 와서 리모델링 한다고. 팔렸다고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그게 너희 오빠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하더라. 치매가 심해졌다면서. 선영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순이가 말하기로는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치매가 심해질 리 없었죠. 혹시 어느 요양원인지 아세요? 글쎄, 너희 큰오빠한테 물어봐야겠다. 선영은 즉시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기훈에게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그때 부동산 중개소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저 이 집 딸인데요. 우리 집이 언제 팔린 거예요? 부동산 사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에 계약됐어요. 아드님들이 직접 오셔서. 아드님들이요? 제 어머니 동의는 받았나요? 당연히 받았죠. 법정 대리인 서류도 다 있었고 어르신이 치매 진단 받으셔서 아드님들이 대리로. 선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생 고집 센 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집을 팔 리 없었거든요. 그 계약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 사장이 망설이자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상속인이에요. 볼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본 선영은 경악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서명은 명백히 기철의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었죠. 이 진단서 어느 병원 거예요? 서울의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영은 즉시 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옥분이라는 환자 진료 기록 확인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가족이시라면 신분증 지참하고 직접 오셔야 해요. 선영은 곧바로 택시를 타고 서울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요청했죠. 담당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김옥분 환자분. 그분은 검사 결과 정상이었어요. 치매 진단을 내린 적 없는데요. 그럼 이 진단서는 뭐예요? 선영이 계약서에 첨부된 진단서를 보여주자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우리 병원 서식이 아닙니다. 위조된 것 같은데요? 선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빠들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어머니를 속인 거였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혹시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곳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병원들을 일일이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경찰 신고를 고려해 보세요. 선영은 곧바로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큰둥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서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워요. 일단 어머니 소재부터 확인해 보세요. 결국 선영은 혼자서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요양병원들을 하나씩 전화해 보기 시작했죠.
며칠 후 드디어 한 요양병원에서 확인됐습니다. 김옥분 환자분 계세요. 면회는 가족만 가능한데. 저 딸이에요.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선영은 서둘러 택시를 타고 그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과연 어머니가 어떤 상태일까요? 정말 치매에 걸리신 건 아닐까요? 햇살 요양병원입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선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분 환자 면회 왔는데요. 접수처에서 말하자 간호사가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아, 딸분이시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면회객이 한 번도 없으셔서 어르신이 많이 외로워하세요. 선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 넘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니.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물론이죠. 2층 201호실이에요. 그런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멀쩡한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선영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201호실 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어머니는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엄마.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옥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이냐? 선영이 맞니?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선영이구나. 내가 꿈꾸는 거 아니지? 엄마, 정말 엄마 맞죠? 저예요, 선영이요. 선영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죠. 선영아, 너 왜 왔어?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니? 옥분이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자꾸 꿈에 나오셔서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옥분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나 여기서 나가야 해. 너희 오빠들이 나한테 이상한 짓을 했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나를 여기에 가뒀어. 그리고 우리 집을 팔았다는 얘기 들었어. 옥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게 모두 사실이었던 거죠. 엄마, 정말 치매 아니시죠? 당연히 아니야. 내가 뭔 치매야. 그런데 여기 의사들은 내 말을 안 믿어. 옥분이 억울해하자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나가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오빠들이 가짜 진단서 만든 거예요. 가짜 진단서? 옥분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로 나를 속인 거구나. 선영은 즉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희 어머니 퇴원시키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가족 중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그 진단서가 위조된 거예요. 선영이 소리치자 간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위조라니요? 그럼 증명할 수 있나요? 선영은 휴대폰으로 서울의료원 의사와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선생님, 김옥분 환자 진단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렸습니다. 김옥분 환자는 정상 판정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내린 적 없습니다. 간호사는 놀라서 원장을 불렀습니다. 원장이 와서 상황을 파악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우리도 속은 거네요. 즉시 퇴원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옥분은 한 달 만에 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영과 함께 병원 밖으로 나온 옥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아,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그때 옥분이 갑자기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선영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다리에 힘이 없네. 한 달 동안 누워만 있었더니 옥부는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를 근처 모텔로 모시고 가서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엄마, 이제 오빠들한테 따져야 해요. 집도 되찾아야 하고요. 선영아. 그런데 네 오빠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일 줄 몰랐어. 내가 어떻게 그런 자식들을 키웠을까? 옥부는 서러워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철에게서 온 전화였죠.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선영아, 너 한국 왔다며? 왜 연락도 안 하고? 기철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엄마 모시고 나왔어요. 병원에서.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기철이 기운과 뭔가 급하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잠깐만. 우리가 지금 가볼게. 어디 있어? 강남역 근처예요. 빨리 오세요. 선영은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결판을 내야 해요. 준비되셨죠?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집이고 내 인생인데 왜 내가 당해야 해? 이제 싸워보자. 1시간 후 기철과 기훈이 모텔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본 두 사람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모텔 방문이 열리자 기철과 기훈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특히 기철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엄마, 어떻게 여기? 기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냐고? 옥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너희가 나를 그 병원에 가둬놓고.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엄마 건강 때문에. 기철이 변명하려 했지만 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건강 때문에라고요? 가짜 진단서 만든 것도 건강 때문인가요? 기철과 기훈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킨 것 같았죠. 가짜 진단서가 뭔 소리야? 기철이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선영은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서울의료원 가봤어요. 엄마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대요. 그런데 집 매매 계약서에는 치매 진단서가 들어있더라고요. 기훈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형, 어떻게? 닥쳐. 기철이 기훈을 노려보더니 선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던 내가 갑자기 와서. 그래, 내가 연락 안 했어. 그건 내 잘못이야. 선영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속이고 집을 팔 권리는 없잖아요. 옥분이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속인 거냐? 치매 진단서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엄마. 기훈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기철이 제지했습니다. 야, 기훈아. 입 다물어. 하지만 기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요. 엄마가 다 알았는데 뭘 더 숨겨요? 너 진짜 미쳤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기훈이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에게 빌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빚이 너무 많아서. 형이 괜찮다고. 어차피 엄마도 나이 드셨으니까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라고. 이 자식이 정말. 기철이 기훈을 때리려 했지만 선영이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상황이 뭔지 알아요? 옥부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자식들이 자신을 속인 거였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가두고 집까지 팔아버린 거죠.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거야?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철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계약은 했어요. 하지만 아직 잔금은 안 받았어요. 계약을 취소해.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약금도 이미 받았고. 그럼 계약금 돌려주면 되잖아. 기철과 기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계약금을 써버린 상태였거든요. 그게 돈을 좀 썼어요. 기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내 집 계약금을 너희가 써버렸다고? 엄마, 제 빚을 갚는 데 써야 했어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선영은 이 모든 상황을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거든요. 오빠들, 지금 이게 범죄라는 거 알아요? 노인학대에 사기에 횡령까지. 범죄라니. 가족끼리 무슨 범죄야. 기철이 화를 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재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더군다나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그때 기철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좋아, 알겠어. 우리가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집 매매 계약 취소하고 엄마를 원래 집으로 모셔드려요. 그런데 계약금은 어떻게? 3천만 원인데.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오빠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엄마 돈 횡령한 거니까 변상하는 게 당연하죠. 기훈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빚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건 처음부터 너희가 해결할 문제였어. 옥분이 화를 냈습니다. 내 집 팔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기철이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엄마, 그래도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너희가 멋대로 판단한 거지. 옥분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선영이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오빠들, 지금까지 대화 다 녹음했어요. 협조 안 하시면 경찰서 갈 거예요. 두 사람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특히 기철은 자신이 주도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알겠어. 알겠다고. 계약 취소하고 집도 되돌릴게. 기철이 포기하듯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일주일. 일주일만 시간 줘. 옥분이 선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봐야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기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알린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건 처음부터 생각했어야죠.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인터넷에 어머니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자들에게도 연락을 했죠. 이 일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예감했습니다. 선영이 인터넷에 올린 어머니의 사연은 하루 만에 수만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죠. 이게 말이 돼? 요즘 자식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장 경찰서 가세요. 며칠 후 한 방송국 기자가 선영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탐사보도팀입니다. 어머님 사연 봤는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선영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방송 인터뷰가 나간 후 더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철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큰일 났어. 매수자가 계약 취소 안 한다고 해. 뭐라고요? 계약금 받아놓고 이제 와서 취소는 안 된다는 거야. 위약금을 물어내래.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위약금이 얼마인데요? 6천만 원이야. 계약금의 2배니까. 옥분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철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지금 후회해봤자 뭘 해. 옥분이 화를 내자 기철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떡해요? 6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선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변호사랑 상의해봐야겠어요. 일단 매수자한테 사정 얘기해보세요. 하지만 매수자는 완강했습니다. 이미 리모델링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황이라 절대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였죠. 다음 날 선영과 옥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무효 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네요. 치매 진단서 위조와 의사 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니까요.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옥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지? 바로 그때 기철과 기훈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초췌했죠. 변호사님, 저희도 얘기 좀 들어주세요. 기철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머님을 속이고 재산을 처분한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정말 감옥 가는 건가요? 기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기죄, 횡령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때 옥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 나 뭔가 생각이 났어. 모든 사람이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기철아, 너 보험회사에서 일하잖아. 거기서 이런 일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게 왜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다른 사람들도 당하고 있을 거야. 그렇지? 기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는 직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노인들을 속여서 보험금을 타내는 일들 말이죠. 옥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일을 세상에 알려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하는 일을 막아야겠다. 엄마. 기철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옥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기철아, 기훈아. 너희는 내 자식이야.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어.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선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일단 집부터 되찾자. 그리고 이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어.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분의 사연이 전국 뉴스에 나가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의 제보가 쏟아진 거였죠.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옥분 어르신,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변호사 비용도 지원해드리고요.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연예인들까지 성금을 보내왔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옥분의 집을 사려던 매수자가 마음을 바꾼 거였습니다. 뉴스 보니까 이런 사정이었군요.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계약금도 돌려드릴게요. 기철과 기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다는 연락이 온 거였죠.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처분한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기철과 기훈은 공포에 떨었지만 옥부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검사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들 처벌은 제가 정하고 싶어요. 그들도 제 자식이거든요. 검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옥분이 말했습니다.
너희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벌은 받아야 해. 엄마. 기철과 기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해라.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라. 네, 엄마. 꼭 그렇게 하겠어요. 옥부는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영도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옥분이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옥분 어르신이시죠? 저는 MBC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어르신 이야기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요. 선영이 전화를 받고 어머니께 알려드렸습니다. 엄마, TV에 나오시겠어요? TV는 뭐하러 나가? 창피하기만 하지. 옥분이 손사래를 치자 선영이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유명인이에요. 인터넷에서 강철 할머니라고 불린다고요. 강철 할머니? 네, 자식들한테 속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할머니라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철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큰일이에요. 뭔 일이야 또? 엄마 사연 보고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자들이 연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200명 넘게.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명이나? 네, 그리고 경찰청에서 김옥분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김옥분법이 뭐야? 선영이 설명했습니다.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 걸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에요. 엄마 이름을 따서 만든 거래요. 옥부는 믿기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법을 만들다니. 그런데 이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훈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왔거든요. 엄마, 엄마 입관식 했던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입관식? 뭔 소리야? 기훈은 지난달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고 입관식을 치른 것까지 모두 말이죠. 뭐라고? 너희가 내 장례식을 했다고?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바로 그때 집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부의금을 낸 사람들이 몰려온 거였죠. 김옥분 할머니, 우리 돈 돌려주세요. 살아있으면서 왜 죽었다고 했어요. 사기 아니에요? 옥부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선영이 급히 나가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오빠들이 멋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낸 부의금은 어떡해요? 200만 원이나 되는데. 기철과 기훈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갚아드릴게요. 언제요? 당장 달라고요. 그때 옥분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옥분이 말했습니다. 제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와주신 거죠? 고마워요. 네. 할머니가 고맙다고요? 그래요. 아무리 가짜라지만 제 장례식에 와주신 마음만은 진짜잖아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옥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의금은 제가 받을게요. 대신 그 돈으로 좋은 일 할게요. 어떠세요? 좋은 일이요? 네, 저처럼 자식들한테 속은 노인분들 도와주는 일요. 사람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직접 하신다고요? 네, 제가 김옥분 노인보호센터 만들 거예요. 선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언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났어. 옥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옥분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노인들이 찾아왔고
자원봉사자들도 몰려들었죠. 몇 달 후 정말로 김옥분 노인보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철과 기훈도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속죄하고 있었죠.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들도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어떡하죠? 옥분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몇 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옥분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거였죠. 엄마, 영화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선영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영화는 뭐하러 만들어? 부끄럽기만 하지. 부끄럽긴요. 엄마는 이제 전 국민의 영웅이에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기철이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됐어. 옥분이 웃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라. 네, 엄마. 꼭 그렇게 하겠어요. 선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옥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잖아.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그리고 몇 년 후 김옥분 할머니는 정말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수많은 노인들을 도우며 살아가셨죠.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린 할머니. 진짜 입관식은 100세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전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드렸죠. 진짜 눈물과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기철과 기훈은 그날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평생 잊지 못했죠. 고마웠다, 내 자식들아. 덕분에 내가 진짜로 살 수 있었어.